네, 안녕하세요. 클라우드 전문가 천상진입니다. 네, 오늘은 오픈소스 강의 중에 세 번째 컨테이너 클라우드와 데브옵스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발표하는 저 본인은 다양한 글로벌 밴드에 어, 일을 했었고요. 그 다양한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기술 정보를 가지고 오픈소스 전문 회사인 레드햇 그리고 방송 전문 기술, 공공 담당, 파이낸스 담당, 삼성 담당 그리고 클라우드 서적을 쓰기도 하고 또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채널에서는 제가 기존에 발표했던 내용들을 잘 설명해 둔 클라우드 관련 내용이 있으니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변화에 대한 내용, 그리고 컨테이너 클라우드가 대세가 된 것에 대한 설명, 그리고 팬데믹과 비대면 디지털 온라인이 이제 많이 발전하게 된 모습을 좀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크게 트렌드가 되고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와 데브옵스에 대한 설명, 그리고 데브옵스가 현재 우리가 일하고 있는 기업의 문화, 그리고 현재 IT 체계, IT 변화에 대한 내용이 어떠하다라는 설명, 그리고 문화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데브옵스 컬처가 비즈니스를 계속 가속화시키게 되는 근간이 되고 있다는 걸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변화는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컨테이너 클라우드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려 하고 있고, 실제로 컨테이너 기반으로 된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VM으로 된 것도 사실은 기존의 베어메탈에서 가상화를 잘 적용해서 그 가상 머신을 통한 애플리케이션들을 분리, 그리고 어, 베어메탈에서는 공유되지 못했던 컴퓨팅 리소스를 가상 머신이라는 어, 이 기술을 통해서 좀 더 세분화해서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되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컨테이너 서비스, 컨테이너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하드웨어 위에 가상화 일종의 페이킹 기술을 통한 가상화 인스턴스를 그 하드웨어를 가상화하는 것이 아닌 일종의 포인트인 가상화라고 할 수 있는 격리 기술을 통해서 각각의 애플리케이션마다의 조그마한 소규모 리눅스 혹은 컨테이너 OS를 띄워서 빠르게 서비스를 할 수 있고, 애플리케이션 하나마다 라이브러리를 탑재하는 형식으로 가볍게 패키징화해서 서비스를 좀 더 작게, 리소스를 좀 더 세분화하는 기술을 이용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얻는 효과들이 결국 컨테이너 클라우드로 변화되게 하는 주요 핵심이 됐고, 마이크로 서비스가 좀 더 쉽게 운용될 수 있게 되는 환경을 어,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컨테이너화 되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OS를 가상화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실제로 CPU, 메모리, 키보드, VGA, 그다음에 시리얼 포트, 이런 것들을 다 일종의 x86 서버의 기술을 가지고, 머드보드의 기술을 가지고 어, 가상화했기 때문에 오버헤드가 있었는데 반해서 컨테이너는 핵심 기술이 이제 격리 기술과 시큐리티 기술을 통해서 OS가 이미 떠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 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윈도우에서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를 클릭하면 바로 애플리케이션이 뜨잖아요. 그런 형태, 그러니까 OS가 떠 있는 상태에 새로운 OS가 뜨는 것처럼 격리 기술을 통해서 어, 해당 솔루션에 대한 전용 OS가 올라오게 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신속하게 스타팅했다가 불필요하면 신속하게 내려가게 되고, 버전을 바꾼다든지 코드를 바꿀 때 굉장히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앞으로 이제 저희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 중에 서비스를 빠르게 바꾸는 게 가능하게 되고, 롤백을 빠르게 가능하게 할 수 있게 되고, 컨테이너 뭐 엑셀이나 파워포인트가 스타트업 하는 정도의 속도로 새로운 OS가 부팅되는 걸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컨테이너 클라우드가 굉장히 어, 호응을 받고 있고 대세가 되고 있다는 거죠. 기존의 IT옵스가 가지고 있던 그런 인프라스트럭처 배포나 그리고 어, 만들어진 코드를 운영 환경으로 만들거나 테스팅 환경으로 만드는 혹은 서비스 로직을 갖고 있는 어, 기획 의도를 가지고 코딩을 만든 다음에 OS를 배포하거나 테스트 환경에 내려야 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고, 그리고 개발자가 옵스 쪽에 요청하는 형태였다면 지금의 컨테이너 클라우드를 어, 환경을 만드는 것은 내가 만든 코드에 연관되어 있는 라이브러리 혹은 OS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내가 필요로 하는 라이브러리만 내부가 가져가게 되는 거고, 그 하단에 있는 환경을 IT 옵스 쪽에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어, 파스 플랫폼 에이지 서비스라고 하는 자동화된 그 표준 환경으로 표준 환경을 제공하면 그 환경에 개발자가 만든 코드를 그대로 입힐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데브옵스의 근간을 많이 가져오고 기술의 발전이 컨테이너 기술의 발전이 기존의 우리가 개발해왔던 환경 자체를 바꾸는 중요한 기로에 되는 거죠. 이에 또 가장 효과적인 것은 음, 게스트 V 인프라스트럭처 환경이 다양하고 개발자가 만드는 랩탑의 개발 환경이랑 가상 머신으로 제공되는 테스트 머신이랑 실제로 서비스가 되는 베어메탈 혹은 가상 머신의 환경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포팅이라는 작업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 포팅이 오버헤드가 되기도 하고, 포팅으로 인한 어떤 이슈 때문에 정상적으로 실행이 안 되고 원래 코드에 적용되어 있던 환경을 새로 바꾸는 작업을 쭉 해왔었거든요. 근데 컨테이너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되면 코드 격리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컨테이너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 어, 코드 플러스 라이브러리만 패키징하는 형태로 구동되기 때문에 개발자 입장에서는 어느 환경이든 내가 랩탑으로 만든 환경이든 옵스가 만들어준 버추얼라이제이션 환경이든 혹은 옵스가 만들어 놓은 퍼블릭 클라우드나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컨테이너 엔진만 같다면 혹은 엔진의 호환성이 문제가 없다면 어, 개발된 코드의 변화가 전혀 필요 없다는 게 이 말은 뭐냐면 인프라스트럭처 추상화가 완전히 되어버리기 때문에 어느 환경이라든 컨테이너 엔진만 동일하다고 하면 코드를 그대로 올려서 서비스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서비스 환경이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리가 지금 즉시 계약할 수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가 있다고 하면 바로 컨테이너 코드, 컨테이너 이미지 자체를 그대로 가져가서 서비스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 비용 절감 효과도 있고 퍼블릭 클라우드 밴드에 대한 어, 제약자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서비스를 내가 멀티로 되어 있거나 원격지에 있는 환경에도 바로 만들 수 있게 되고 즉시 그러니까 이미지를 혹은 내가 만들어 놓은 빌드해 놓은 이미지를 혹은 실행 구성 환경만 옮기기만 하면 바로 구성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동시에 많은 다양한 환경의 서비스를 구동시킬 수 있고 제어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포터블리티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미지 베이스로 되어 있는 컨테이너는 내가 원했던 이미지를 중첩해서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베이스로 내가 로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처럼
이미지 베이스로 만들어져 있는 컨테이너에서 바로 직전 이미지로 간단하게 롤백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서비스를 구성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롤백에 대한 버든을 가지고 있고, 롤백이 정말 바로 직전 이미지로 들어갈 수 있는지, 바로 직전 이미지의 서비스로 갈 수 있는지를 항상 테스트하고 스테이징에 올린 다음에 그거에 대한 프로시저를 만들어 두고 프로덕션 환경으로 갔다면, 컨테이너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바로 롤백에 대한 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서비스화하는 데 걸리고, 혹은 서비스가 문제가 됐을 때 바로 직전 혹은 전전 버전으로 돌아가는 거에 대한 어, 기술이나 권한을 혹은 방식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후에 나오는 어, 디지털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개발자들이 써보면, 그러니까 마이크로 서비스화되어 있는 컨테이너로 코드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라는 게 거의 중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 개발자가 서비스 로직을 코드로 만들고 서비스까지 대외라 혹은 대내로 직접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적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은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컨테이너로 서비스를 만드는 클라우드 시대인 거고요. 그 컨테이너로 만드는 클라우드 서비스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그 시작을 알린 도커라고 하는 컨테이너 엔진. 그리고 컨테이너는 굉장히,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작은 이미지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작은 이미지를 너무 많이 배포하기 때문에 손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한다는 게 거의 힘들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구글이 주로 컨트리뷰터 했던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오케스트레이션 툴이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왜냐하면 아, 서버 한 대가 아닌 그 서버 한 대에 몇천 개의 컨테이너로 혹은 몇백 개의 컨테이너로 관리하게 되고, 그런 서버 노드들이 굉장히 뭐 1, 200대가 되면 수십만 개, 수백만 개의 컨테이너를 가지고 서비스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컨테이너가 매번 하루에 뭐 몇 번 혹은 하루에 몇 개씩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전 상태로 돌아가기도 하는 걸 관리해줘야 되는 상태가 된 거고, 쿠버네티스를 모른다면 컨테이너 클라우드를 관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사실은 도커가 나왔을 때 도커 스와임이라고 하는 오케스트레이션 툴이 자기 자사의 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계속 갱신하고 서비스를 발전시켰던 쿠버네티스가 현재는 거의 대세로 자리 잡게 된 거죠. 그래서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툴이고, 도커와 크라이오는 컨테이너 엔진이라는 거죠. 실제로 컨테이너를 구동하고 컨테이너가 어, 음, 격리되는 기술을 근본을 제공하는 게 도커나 크라이오 엔진, 컨테이너 엔진, 표준 엔진이고, 혹은 컨테이너 D, 이렇게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엔진을 3개 정도를 제공하는데, 현재는 크라이오 컨테이너 엔진이 CNCF 기반으로 표준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도커는 혹은 크라이오는 컨테이너 엔진이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도커는 도커 허브에서 레지스트리에서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그걸 실제로 도커 호스트에서 구동하는 엔진이고요. 쿠버네티스는 그런 여러 가지 엔진을 어, 핵심 엔진으로 쓸 수 관리해 줄 수 있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른쪽에 본 것처럼 OCI 크라이오를 가장 발전된 형태로 중간에 인터페이스를 조금 덜 가져가는 형태로 되어 있고, 그래서 현재는 크라이오 엔진이 그 리눅스 커널에 직접 그 컨테이너를 띄우는 형태로 구동되기 때문에 좀 더 데몬에 의한 관리가 아니어서 그 SPF 싱글 장애 포인트가 좀 적은 작은 게 좀 각광받고 있고요.
그래서 크라이오 엔진은 표준 이미지로 컨테이너 엔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될 거, 우리가 인식해야 될 거는 컨테이너는 관리해주는 툴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툴은 현재는 쿠버네티스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인정받고 있고 그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 엔진을 여러 개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커, 그다음에 CRIO 엔진 혹은 뭐 컨테이너 D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엔진은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음, 페이킹하는 기술을 쓰는 거예요. 기존에는 VM은 VM은 실제로 CPU나 메모리나 버스나 마우스나 그래픽 카드를 x86의 컴퓨팅 기술을 이용해서 마치 스탠다드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할당하는 방식이고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내가 필요한 것 중에 리드온리로 읽어와야 되는 파일 시스템이나 디바이스들은 그대로 링크, 포인트를 가지고 오는 거고 별도의 파일 공간이 필요하면 캐시, 레이어, 파일 시스템 레이어를 만들어서 그 레이어에다가 내가 필요한 변경에 대한 정보를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은 뭐냐면 기존에는 컨테이너 예전에 뭐 한 2, 3년 전에 컨테이너 엔진 같은 경우에는 GPU를 공유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거든요. 지금 현재는 GPU가 제공하는 버츄얼라이제이션 기술을 디바이스 형태로 여러 개의 컨테이너에 할당하는 기술을 쿠다 엔진, 쿠다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엔진을 도커나 컨테이너 이미지로 올려서 요즘에 많이 뜨고 있는 빅데이터나 혹은 뭐 AI 머신러닝의 컨테이너 기술을 쓸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아, 아, 웬만한 워크로드는 컨테이너로 지금은 거의 제공할 수 있고 리소스를 조그만하게 분리시켜서 업무를 분산시키는 형태의 서비스들은 거의 다 컨테이너 기술을 이용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를 관리 배포하는 솔루션이에요. 지금 쿠버네티스는 크게 두 가지 영역을 가지고 있는데 컨트롤 플레인하고 실제로 서비스 플레인, 데이터 노드. 그러니까 왼쪽에는 쿠버네티스의 배포 정책이거나 그리고 중요한 API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컨트롤 플레인이 있고 오른쪽에는 실제로 컨테이너가 올라가는 노드예요. 그래서 그 쿠버네티스의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이 컨테이너 기술, 컨테이너 엔진을 구동하는 기술을 연동해서 서비스를 만들고 서비스가 잘 동작할 수 있게 하고 서비스가 잘 로드 밸런싱 될 수 있게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쿠버네티스를 이해하는 게 컨테이너 클라우드를 잘 배포하고 그것을 경험을 익히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어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 관리 솔루션이에요. 그 중에 가장 핵심은 유저가 들어가는 이제 관리하는 매니지먼트 쪽에 있는 컨트롤 플레인 내는 API 서버, 그 다음에 실제로 배포하는 스케줄러, 그리고 그 컨트롤러 매니저가 들어가 있고 그 중에 HD, etcd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컨트롤 플레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노드 쪽, 워크 노드 쪽에는 쿠버렛이라고 하는 컨테이너 엔진을 관리해주고 서비스 진동을 해주는 쿠버렛이 있고요. 실제로 이제 컨트롤 플레인에서 어떤 배포 명령이나 실행 명령이나 혹은 리스타트 명령을 보내오면 쿠버렛이 받아서 컨트롤 플레인에서 또 메시지를 받아서 컨테이너 엔진에 연달하는 거고 쿠버플럭시는 이제 실제로 데이터가 움직이는 그러니까 그 컨트롤 플레인에서 연결해준 서비스 라우팅 같은 것들 그 실제 트래픽이 들어오는 것을 연동해서 컨테이너 엔진에 연결해주는 쿠플렉시 크게 두 개의 패키지가 구성되어 있어 컨트롤러 혹은 데이터 서비스가 들어올 수 있게 연결을 해주는 거죠. 네. 해당 그
패키지들의 새로운 버전이 올라가는 것 혹은 서로 연동되어 있는 규격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버전이 바뀌면 해당 쿠버네티스의 성능이 높아지게 되어 있는 거죠. 이거 사실은 이제 뒤에 나오는 마이크로 서비스의 특성하고도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파스 플랫폼이랑 토탈 파스 플랫폼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아, 요거는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이제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인 오픈시프트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오른쪽에 인프라스트럭처 하드웨어가 있고 그 위에 컨테이너를 관리해주는 쿠버네티스 그 사이에 이제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엔진이 있는 거죠. 그 위에 이제 서비스를 만들어주는 클러스터 기술, 그러니까 데이터가 흐르고 컨테이너를 관리해주는 것까지만 쭉 합쳐서 요즘에는 컨테이너 에즈 서비스, 그러니까 컨테이너 엔진하고 컨테이너만 가지고 있는 기술을 제공하는 거를 카스라는 용어를 써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위에 이제 다양한 서비스들이 올라가 있는 게 요즘에 많이들 알고 있는 플랫폼 에즈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픈 시프트는 그 위에 이제 멀티 컨테이너 클라우드를 관리하는 기술까지 더해져 있는 거고 보통 AWS로 치면 ECS가 이제 컨테이너 서비스가 되는 거고 EKS는 쿠버네티스에 플러스되어 있는 여러 가지 모니터링이나 그다음에 뭐 텔레메트리 그다음에 관리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 게 EKS가 오픈시프트하고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관리 주체가 어떻게 되고 어느 정도 서비스, 컨테이너 에즈 서비스까지만 쓸 건지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포함한 플랫폼 에즈 서비스를 쓸 건지를 선택해서 쓸 수 있는 거죠. 이제 다시 돌아와서는 컨테이너 클라우드 혹은 온라인 디지털 비즈니스가 가속화되는 데서는 팬데믹 상황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비대면 서비스가 발달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사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커머스, 온라인 비즈니스가 중요하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구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사실은 온라인 비즈니스, 그러니까 저희가 스마트 디지털 디바이스들이 발달하게 되고 모바일 서비스가 발달함에 따라서 이커머스 쪽은 온라인 비즈니스를 굉장히 처음에 잘 운영하고 있었고 어, 인터넷 2.0 같은 디지털 쪽에 대한 그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었던 건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오프라인 트랜잭션을 일으킬 수 없는 코비드 19의 팬데믹이 문제가 되면 상황이 되면서 그 변화가 급속하게 바뀌게 된 거죠. 사실 금융기업은 온라인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게 사실이었지만 디지털 뱅크가 출현하고 그리고 팬데믹 상황이 발생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 자체가 금융이 내부망에서만 업무를 해야만 했었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출근 자체가 불가능하고 공용 시설을 거쳐서 회사의 사무 공간으로 출근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재택 근무에 대한 거와 온라인 비즈니스를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어, 금융기업도 온사이트가 아닌 재택 근무를 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규제조차도 바뀌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변화는 결국에 금융도 디지털 비즈니스, 제조도 디지털 비즈니스로 물건을 팔고 어, 온라인 피드백을 이용한 셀링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가상 경험을 하고 메타버스 같은 본인만의 특색을 가지고 있는 환경으로 가야 된다는 게 지금 2021년에 굉장히 성장하고 있고 대두되고 있다는 게 에,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비즈니스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지금 팬데믹이나 이런 오늘 디지털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기업이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뀌었다는 거고, KB은행 같은 경우에도 딱 보는 것처럼 애자일 방법론이나 고객 중심, 그리고 디지털 비즈니스 중심, 모빌리티 중심, 그리고 어, 생활금융이라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가져가고 그 플랫폼에 고객이 KB의 모바일 앱을 통해서 확장하게끔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데브옵스 컬처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다는 게 큰 변화인 거죠. 이를 위해서는 마이크로 서비스가 돼야 되고, 네, 네, 그리고 컨테이너 클라우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죠.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AWS를 퍼블릭 클라우드를 쓰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2019년을 계기로 마이크로 서비스화 되어 있는 기술을 실제 서비스로 만들고 그 서비스를 컴포넌트를 검증하고 2020년에는 API 게이트웨이, 마이데이터를 API 게이트웨이 형태로 만들고 그리고 내부에 마이크로 서비스 로직을 기획을 코딩을 바꿀 수 있고 컨테이너 클라우드에 익숙해진 개발자들을 내재화시키는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어, 그걸 이제 확산하는 작업을 하시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한금융그룹의 어, 컨테이너와 마이크로 서비스와 디지털 비즈니스가 어떻게 가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유저 케이스로 인식되고 있죠. 사실 우리가 1980년도에 고민했던 어떤 혁신, 트랜스포메이션은 왼쪽에 있는 형태였어요. 사실은 그 혁신을 사실은 잘 따라가고 있던 게 사실이었고요. 모바일로 모든 게 진행될 거라고 예측했었던 형태였어요. 근데 이제 2019년도에 굉장히 시대를 바꾸는 코비드 19에 의한 팬데믹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비대면으로 투자를 아끼고 한 번에도 실패하게 되면 전체 프로젝트가 망가지는 형태로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고 서비스를 만들어서 바로 고객의 피드백을 받아서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회사들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그 회사들이 수익이 1등 기업이 되면서 플랫폼을 차지해가는 모습을 누구나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들 클라우드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게 되고 그것 중에도 가장 빠르게 바뀌는 컨테이너 클라우드를 배우게 된 거고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쿠버네티스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쿠버네티스가 지향하는 애자일 이론에 가장 근접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옵스의 자동화를 몸으로 바로 실행시킬 수 있는 데브옵스가 많이 요구하게 되고 그러한 개발자에 대한 요구 체계가 필요하게 되고 피드백을 잘 적용할 수 있는 협업 체계의 기술을 컬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기업들은 찾게 된 거죠. 클라우드가 발전하게 되고 플랫폼 기업이 컨테이너화되고 그 기술들을 가져가게 되는 게 IT 스타트업이었던 많은 회사들 그리고 이커머스라 회사라고 생각되었던 쿠팡이 사실은 마이크로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인식하게 어, 가져가는 회사가 된 거고요.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2021년 가장 열심히 잘 보고 있는 회사 중은 핀다라는 회사이고요. 지그재그 같은 회사고 배달의민족 같은 회사예요. 왜냐하면 이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마이크로 서비스화되어 있는 컨테이너 베이스의 CI/CD를 적용하려고 있고 고객의 요구 조건에 고객의 요소에 맞는 서비스 체계를 빨리 만드는 거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회사들의 채용 내용들 자세히 살펴보시면 데브옵스나 컨테이너 클라우드, 쿠버네티스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CI/CD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예전에 밴드 위주의 테크니컬 발달이었다면 지금은 서비스 체계를 가지고 있고 트랜잭션을 가지고 있는 고객 위주의 테크니컬을 그대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고객 주도의
IT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벤더의 기술을 배워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 체계와 프로세스를 최대한 빨리 서비스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을 구하게 되었고, 개발자들을 엄청나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개발자라는 것을 알았고, 그 개발자들을 개발 코딩만 하는 사람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협업하고 쉐어링하고 옵스가 제공하는 자동화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서비스 체계를 코딩으로 만들고 코딩을 서비스로 만들고 그 만들어진 서비스를 다시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을 제공할 수 있고 데브옵스에 서컬링 되어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요구하게 된 거죠.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화되어 있는 음,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인데요. 2020년 기준으로 2밀리언 유료 사업. 지금은 팬데믹 상황에서 비즈니스가 더 많이 발전하고 있는 회사예요. 이 회사는 2018년 이미 그 당시에 컨테이너가 필요하다고 인식했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아키텍처를 소개하고 개발을 다 같이 쓸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든 거죠. 가운데 보이는 것처럼 API 기반으로 굉장히 많은 컴포넌트들로 만들어져 있고 컴포넌트의 성장으로 서비스 전체가 성장하는 마이크로 서비스가 된 거고요. 우버의 아키텍처고요. 우버는 모노리틱한 아키텍처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각각의 인스턴스를 쪼갠 거되고 그 마이크로 서비스는 루즐리 커플들로 연결되어 있고 해당 모듈이 성장하면 그 성장함으로 해서 전체 서비스가 발달하는 형태도 있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각 조그마한 디지털 모듈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리의 대상이 늘어나는 거고요. 이 사례로 이 그림은 제가 좋아하는 그림인데 여기에 오렌지색의 로봇이 핵심이고요. 이 로봇은 내가 어떤 물건을 어떤 다음 위치로 물류창고로 보내기 위한 위치로 보내주는 것을 쉽게 할 수 있고 이 IoT 로봇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IoT 서버에 명령어를 던지고 이 IoT 서버의 트랜잭션을 관리하고 로깅을 관리하고 매니지먼트 해야 되는 모듈이 그러니까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은 IoT 서비스의 관리의 주체에 마이크로 서비스 컨테이너로 1대1로 붙여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어, 인간의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로직을 가지고 있는 로봇을 관리하기 위해서 마이크로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고 마이크로 서비스가 중요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마이크로 서비스를 컨테이너로 만드는 게 좀 더 효율적이고 그 컨테이너에 만들어져 있는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은 쿠버네티스라는 걸 이용하게 되고 그 쿠버네티스를 관리하고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데브옵스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쿠팡은 2018년도에 이미 벌써 이렇게 API 기반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가지고 있고 현재는 좀 더 고도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엄청난 사람의 데브옵스 엔지니어를 필요하게 되고 이 모델은 굉장히 많은 다른 기업들이 레퍼런스하고 따라가고 있는 중요한 레퍼런스가 된 거죠.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의 효율성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오른쪽에 큐브의 형태로 큰 서비스를 폭포수 형태가 아닌 큰 서비스가 아닌 조그마한 서비스를 가져가게 만드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고 그 애자일 프로세스를 가지고 하나하나의 서비스를 어, 교체를 빨리 함으로 해서 경쟁자보다 좀 더 빨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면 고객들은 그 좀 더 우리의 서비스에 락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락인된 플랫폼에서 다양한 서비스와 앱을 제공함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비즈니스를 만들고 프로핏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많은 기업들이
고객을 계속 잡아줄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서비스를 갖고 싶어 하고 그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이 알고 있죠.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가 디지털 비즈니스의 핵심이 되고 팬데믹에 온라인,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비즈니스의 효율성을 많이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거죠. 팀엑스라는 국내 기업도 마이크로 서비스가 왜 중요한지 설명하는 거고 결국 마이크로 서비스는 자그마한 팀이 만들어서 해당 모듈을 고도화함으로 전체 비즈니스 서비스가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된다는 거고 그 안에서 좀 더 빠른 피드백을 가지고 문제가 된 버그를 없앤다거나 좀 더 모듈이 성장한 형태로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조그마한 컨테이너 서비스의 유닛이 아, 변화하는 게 엄청난 크기의 비즈니스를 가지게 오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데브옵스는 문화다. 데브옵스는 많은 처음에 기업들이 데브옵스를 할 때 데브와 옵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그렇지 않고요. 개발자가 옵스나 다른 어, 사람들이 제공하는 어, 기술을 가지고 제공되어 있는 자동화되어 있는 기술을 코딩을 해서 코딩만을 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 로직을 코딩으로 심고 그 심은 바이너리를 서비스 환경으로 바로 내보내고 문제가 생겨서 몰백을 바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쉽게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고요. 예, 그러면 데브옵스를 잘 하고 있는 기업들은 2017년 기준과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중요한 기업으로 남아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데브옵스로 간 이유 중에 큰 하나는 서비스 인프라를 처음에 모노리틱으로 관리를 했었는데 장애가 발생하면 전체 서비스가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배포 스케일을 줄이는 작업을 했고 그것을 이제 클라우드로 옮기고 데이터 센터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인프라스트럭처는 SLA 기반으로 제공하는 업체를 선정하고 애플리케이션에 집중하고 플랫폼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쿠팡은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것은 SLA 기반으로 싱글 오브 페인트를 없애고 서비스에 집중하고 고객의 피드백에 집중하는 형태로 바꿔가게 됐고 그 기반으로 바뀐 게 바로 현재의 마이크로 서비스화되어 있는 클라우드 베이스의 서비스를 만들게 된 거예요. 이 환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SDLC인 거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주기가 기존에는 폭포수 형태로 여러 라인을 타고 왔다면 현재는 끊임없이 변경되는 거죠. 끊임없이 변경되고 끊임없이 피드백 주고 이 환경이 빨리 바뀌는 걸 옛날부터 소프트웨어 개발론에서 하고 싶었는데 이 주기를 바꿀 수 있는 기술 자체가 사실은 제공하지 않았던 거죠. 제작업의 기술을 빨리 제공하는 요구 분석이 빨리 하는 게 목표였는데 그거를 바꾸는 게 이제 컨테이너 클라우드와 마이크로 서비스가 나타나게 되면서 빠르게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SDLC 기술이 좀 더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게 컨테이너 클라우드였고 거기에 에자일 방법론에 더해져서 현재의 데브옵스들은 요 내용을 반드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데브옵스 엔지니어링은 기본적으로 클라우드의 기술을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호출하는 클라우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몰라도 되지만 알면 내가 어떤 배포 환경에 구성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데브옵스가 기존의 개발 방법론에 썼던 CI와 CD에 대한 어, 툴 체인을 이해하고 우리 기획팀이 만들어 놓은 상품을 코드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오토메이션 되어 있는 툴 혹은 플랫폼을 통해서 클라우드에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를 CI/CD에 연동되어 있는 코드가 잘 쓸 수 있게 머징하는 것을 이해해야 되고 거기에 커뮤니케이션 내 근처에 있는 팀과 우리가 서비스 로직을 가지고 있는 팀하고 옵스의 환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협업 기술까지 포함해야지만
성공적인 IT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는 거죠. 데브옵스 회사들이 원하는 로직이에요. 지금 기술은 2020년을 살아가는 개발자들은 기존에 코딩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컨테이너로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술을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맥쿼리 뱅크 같은 경우는 구식 조건의 데브옵스 컬처에 대한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이 쭉 읽어보시면 개발을 잘해야 되고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되고 API 기술을 잘 알아야 되고 애자일 방법론을 잘 알아야 되고 데브옵스 컬처를 알아야 되고 아틀라시안 제품이라는 CI/CD 혹은 협업 기술에 대한 걸 잘 알아야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미 잘 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을 볼까요? 네이버. 데브옵스 엔지니어링을 알아야 되고 데브옵스 조직에 익숙해야 되고 키워드 DB, 백엔드 검색 DB 기술을 이게 왜냐하면 네이버의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데브옵스 공정 자동화에 대한 CI/CD를 잘 알아야 되고 컨테이너 기술을 알아야 되고 운영 효율을 알아야 되고 운영 효율이라는 것은 오토메이션인 거죠. 대용량 분산 시스템, X86에 의한 컨테이너의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인 거죠. 오픈소스를 잘 알아야 되고 데브옵스에 익숙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데브가 개발자가 이 모든 걸 다 알아야 되는 데브옵스의 세상인 거죠. 클라우드 제너레이션은 이제는 디벨롭먼트 기술과 옵스가 제공 오토메이션 기술과 컬처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문화, 그리고 피드백을 빨리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알아야지만 현재 클라우드, 컨테이너, 마이크로 서비스, 그리고 우수한 오프라인이 없는 팬데믹 온라인 기술에 어, 잘 적응할 수 있다라는 거죠. 데브옵스는 클라우드를 더 확장하는 걸로 발전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펀더멘탈한 클라우드 기술과 마이크로 서비스, 애자일 방법론, 데브옵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디지털 다이니즘을 이해하고 인식해서 마이크로 서비스화되어 있는 컨테이너를 잘 이해해야 되고 현재는 오픈소스 기반으로는 이 기술들을 모른다면 더 이상 기업에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고 내가 성장할 수 없고 기업은 프로핏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데브옵스는 지금 현재는 모든 클라우드를 가장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데브옵스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